안녕하십니까, 옴스입니다. 코로나19가 들이닥친 2020년 채용시장, 실제로도 그 채용 규모 그리고 기업들의 채용 방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상반기 채용 시장은 굉장히 어두웠었고요. 그리고 하반기 시장 또한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의 채용 계획 규모 자체도 크게 바뀌면서 지원자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9월부터 이런 대형 그룹사들을 중심으로 채용이 시작이 된 바 있고, 지금 서류가 속속들이 하나씩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아쉽게도 반복된 서류 탈락으로 그런 기다렸던 소식을 전해 듣고 계시지 못하는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탈락이라는 게 반복적으로 아무리 좀 익숙해지려고 마음을 다스려도 그 탈락을 했다라는 문자 내지는 메일을 받을 때마다 그 마음의 상처나 고통 자체는 쉽게 익숙해질 수 없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금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채용 시장이 매우 어려워졌고 극도로 얼어붙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상반기에 서류가 붙었거나 작년 하반기에 서류가 붙었던 기업들마저 서류 탈락이라는 통보를 받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큰 상심 내지는 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번 하반기 좀 노려보려고 했는데 뭐 20군데, 10군데 썼던 모든 기업의 서류 탈락을 했을 때 그 아쉬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을 더 괴롭히는 건 내가 대체 뭐가 문제인지, 내가 진짜 앞으로 계속 쓴다고 해서 이 서류 전형에서 뭐 서류 하나만이라도 정말 뚫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스스로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회의감, 그리고 막막함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도 저도 함께 취업 준비하고 계시는 지원자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과연 앞으로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대체 문제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좀 많이 아팠는데, 그러면서도 좀 객관적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 잘 될 겁니다, 끝까지 힘내봅시다 라는 그런 위로의 말보다도 지금 시기를 어떻게 내가 스스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전형들을 내가 어떻게 대응해 나감으로써 정말 그 없는 기회들을 정말 제대로 된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제 생각과 견해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좀 지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어조를 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잘 감안해서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저를 처음 보셨거나 뭐 제 내용에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을보다는 그냥 뒤로 가기 누르셔서 다른 취업 컨설턴트 분이나 취업 멘토 분의 조언을 좀 받아들일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점 먼저 설명하면서 첫 번째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팩폭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저는 지적해주고 싶은 바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과도한 상향 지원은 아니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과도한이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무작정 너무 눈을 높인 거 아니냐, 눈을 낮춰서 써야지, 뭐 여러분들의 스펙을 가지고 왜 여길 쓰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향 지원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 특히 9월 달에 그 채용 공고가 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뭐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었을 겁니다. 삼성그룹, 자, 삼성전자, 아니면 뭐 포스코, 자, 아니면 KT, 현대오트론, 현대차, 뭐 KT, 뭐 이런 기업들, 굉장히 유수한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그 지원 이 회사랑 직무를 보면은 최고 그룹사의 최고 직무를 쏙쏙 골라서 다들 지원합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 전국에 있는 20만, 30만 취업준비생들이 모두 보고 있을 겁니다. 자, 특히 문과생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어딜 가고 싶을까요? 삼성전자 가고 싶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그 경제를 버티고 있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일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제품군과 상품군을 가지고 있으며 혁신의 아이콘으로 지금 그 부상하면서 완전한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고 싶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썼을 겁니다. 어디를? 삼성전자 영업 마케팅을요. 자, SK그룹 어딜 썼을까요? 저 에너지 기업 기름집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저만 가고 싶을까요? 웬만한 지원자들 다 기름집만 하면은 벌써 가슴이 설렐 겁니다. 저도 설렙니다. 저도 취업할 당시에 SK그룹사 특히 이노베이션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혼자 3번, 4번, 5번 지원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고요. 왜냐면 제가 마음속으로 너무 가고 싶다고 하는 것과 실제로 합격하는 건 너무 다르지 않겠습니까? 누구나의 꿈이니까요. 자, SK이노베이션
사업기획, 뭐 아니면 마케팅, 자 씁니다. 자 아니면 SK 하이닉스, 자 영업 마케팅 씁니다. 자 아니면 한국타이어, 뭐 아니면 해외 영업 직군 씁니다. 자 욕심껏 써요. 욕심껏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누구나 가고 싶은 직군에 대해서 써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기업들이 내가 정말 가고 싶다라는 혼자만의 생각에만 너무 꽂혀서 지원을 해본 거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이 지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극악의 경쟁률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그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탈락에 대한 부분도 좀 받아들일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내가 삼성전자를 쓴 게 아니라 뭐 삼성 내가 스펙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뭐 삼성의 뭐 비주류 계열사의 뭐 다른 직무를 썼다라고 한다든지, 자 내지는 SK그룹사 중에서도 뭐 SK실트론이나 뭐 SK건설과 같은 계열사의 뭐 예를 들면 직군으로 지원을 좀 노려봤다라든지 한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도 굳이 이런 주류 계열사를 피했는데도 내가 떨어진다는 건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쓰는 쪽 최고 계열사 아니면 안 쓰고, 해외 영업 아니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전략 기획 아니면 쓰지도 않고, TO도 극악 누구나 가고 싶어서 정말 학교를 뭐 수능으로 치면 스카이를 줄 세울 수 있을 법한 회사의 직군에만 지원을 하면서 다 떨어졌다라고 슬퍼하는 게 과연 정말 객관적으로 슬퍼할 만한 그런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가고 싶어서 서울대 서류를 그냥 써본 거, 내 점수와 관계없이, 자 근데 내가 떨어졌다고 아쉬워하는 그 자체, 저는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껏 내 마음속에 1순위만 생각하면서 지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내 스펙이 그리고 괜찮긴 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 직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로라 하는 애들이 다 쏠릴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살짝 비켜서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썼던 기업들에서 떨어졌던 탈락에 대한 부분을 원인을 찾을 때 나는 그냥 내 문제라고만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 1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뒷부분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거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고쳤다고 해서 뭐 20개 서류가 다 붙었을 거냐? 그건 아니긴 하지만 다 떨어졌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굉장히 별로고 초에 망했다라는 게 아니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욕심껏 마음속에 1순위만 그냥 지원하는 식의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만 다 골라서, 그런 직무만 다 골라서 지원해서 떨어진 지원자들이 저한테 옴쌤 저 왜 떨어진 걸까요? 물어보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없어요. 스펙적으로도 괜찮은 친구 있고 준비 잘 된 친구 있는데 욕심껏 그냥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솔직히 뭐 전국에 있는 지원자 몇만 명이 지원하고 그 안에서도 뛰어나고 정말 뛰어난 스펙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잔뜩 섞여 있는 직무라고 한다면 더더욱 판단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자소서도 잘 쓰고 스펙도 좋은 지원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판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좀 생각을 하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자소서 문제를 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관련된 경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서울 소재 뭐 서울이나 뭐 수도권 소재 대학을 다니고 있고 뭐 열심히 활동도 했고 뭐 영어 점수도 어느 정도 괜찮고 뭐 이런 생각을 만약 가지고 있다면, 근데 전타를 했다면 정말 서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겠죠. 자, 그러면 이 자소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이걸 좀 객관성 있게 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어떤 서류를 좀 다시 리뷰할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떨어져서 너무 마음 아프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고치는 데 집중을 해야만 지금 눈앞에 닥친 기회들 놓치지 않고 지원을 해서 새로운 기회라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20군데 떨어졌다고 마음 아프다고 주저앉아 있다고 해서 내 자소서가 갑자기 혼자 막 환골탈태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합격률이 높아지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뭐부터 봐야 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쓰는 내용이 그 자소서 경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쓸 거예요. 경험 작성 시에 자 구체적인 과정이 드러났는지를 점검하세요.
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보통 결과와 그리고 성취, 느낀 점을 잔뜩 취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수.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경험의 순간순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뭐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을 어떤 것부터 하나씩 어떻게 해 나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헤쳐나갔습니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과정을 드러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예를 들면은 MD를 하는 어떤 회사에서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 기회를 찾고 매출을 향상시킴으로써 회사의 실적을 견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회사는 막막한 어려움에 신제품이 없어서 막막한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고, 저는 시장 조사를 통해 새로운 수요를 발굴해냄으로써 회사에 어떤 새로운 제안을 하고, 그게 바로 뭐였는데 그게 잘 맞아떨어져서 잘 됐던 적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뭔가 본인이 잘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나갔는지에 대한 과정이 아니라 상황 대충, 내가 제안한 얘기 대충, 그로 인한 결과 대충, 그러면서 저 잘했습니다라는 얘기만 해요. 만약에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걸 제대로 썼다면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우리의 제품 포트폴리오가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고객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원한다고 보았을 때에는 우리는 이런 제품군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군을 저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제대로 작동을 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식으로 내가 그 경험 당시 했던 생각과 행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지. 제가 차별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주체적으로 시장을 조사한 결과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와 같이 굉장히 피상적이고 쓸데없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자소서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소서 설득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잘한다는 얘기만 잔뜩 떠든 거죠. 취업은 옴스잡스. 자, 두 번째, 뚜렷한 주제가 제시되었는지를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굉장히 그 항목마다 그냥 항목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항목 딱 보고 자, 그거 써야지 바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그걸 그냥 씁니다. 자, 쓰던 대로 어떻게? 쓰던 대로. 이게 문제예요. 항상 자소서에서는 뭔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주제가 있는가라는 걸 먼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쓰던 패턴, 쓰던 흐름 그대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사실은 협업과 관련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갈등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보여달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어떤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뭐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잘 읽어보시면, 각각을 읽어보시면 어감이 달라요. 앞에 이제 전자에서 제가 얘기했던 질문은 상대방을 내가 설득하는 과정 자체가 포인트입니다.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진보를 가지고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득해 나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게 이제 앞부분인 거고, 자, 제가 후자로 얘기한 협업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 과정을 달성한 경험을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는 뭔가 서로 간에 되게 좋은 합을 통해서 목표를 잘 달성한 그 과정 자체가 일어났던 경험을 쓰는 겁니다. 꼭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어디 싸운 걸 통해서 해결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친구들끼리 합이 잘 맞아서 뭔가 죽이 너무 잘 맞아서 뭐가 잘 된 거를 협업 안 했다고 하나요? 협업 잘 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나요? 무조건 다 항상 쓰던 패턴으로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했다, 싸움을 해결했다, 화해시켰다,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만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소서는 질문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은 맥락에서 서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서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에 맞는 뚜렷한 메시지, 주제가 확실하게 제시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지, 그냥 무작정 경험에 대한 디테일만 써내려간다고 해서 자소서가 제대로 된 자소서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직무 역량적인 관점에서도 예를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 경험을 쓸 때 그냥 다짜고짜 직무 경험 그냥 서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상황 얘기하고 어떻게 해결해서 무슨 성과 냈는지, 근데 그것 자체가 직무 역량이래.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왜 직무 역량인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직무 경험이랑 상황 자체 그냥 제시하고 끝날 게 아니라 저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런 역량이 있습니다. 자, 관련된 경험은 이거입니다. 라고 이제 관련 경험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냥 경험만 떡하니 던져놓고 이게 직무 역량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관련된 경험이니까 인정해달라는 건데 듣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그 역량이라는 게 뭐냐고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역량을 제시하도록 답변을 얘기해야죠. 저는 이런 걸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런 상황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설득을 하라는 거예요. 확실한 주제를 드러냄으로써. 자,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실하게 좀 여러분들이 드러내서 자소서를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생각을 해보자면 결과를 장황하게 작성하지 않았는지 이거는 쉽게 점검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보통은 아까 1번에서 제가 여기 1번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과 다소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경험의 순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 나갔는지를 잘 풀어내다 보면 그 자소서를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판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평가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30% 성과를 올릴 수 있었고 주변에 칭찬받고 상무님 칭찬받고 비정규직이었는데 정규직화 제안받고 매니저 자리 제안받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잔뜩 얘기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걸 통해 협업의 중요성을 배웠고 도전하는 사람은 아름답다라는 걸 배웠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가는 지원자가 될 것입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끝도 없이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600자, 700자 자소서 쓰는데 200자, 300자를 이런 내용을 써요. 자, 여러분들을 보고 뭘 판단합니까? 여러분들이 결과만 갖고 그런 걸 많은 걸 느꼈고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성취했다고 여러분들 입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이 그걸 공감할 수 있을까요?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걸 공감할 수 있게 만들고 싶으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했는지 보여주고 결과는 간략하게 제시함으로써 행동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근데 맨날 여러분들은 결과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으며 이걸 통해 변화했고 앞으로도 변할 거고 회사에서 잘할 거고 쓸데없는 얘기들을 잔뜩 쓰면서 뒷부분을 용두사미가 되게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써 내려가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자소서 금방 읽습니다. 왜냐면 마무리 그렇게 길게 쓰죠? 안 봐요. 뭐하러 봅니까? 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근거에 집중을 해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점검을 해주시면 충분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 자소 제품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 정도는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소서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건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스펙이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실제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갈수록 T1은 줄어들고 지원자 풀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관련된 회사나 관련된 직군에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서류 합격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 신입으로 특정 직군에서 경험을 쌓고 퇴사하신 분이 다시 지원을 하더라도 중고 신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험적으로 연결성이 높기 때문에 자소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붙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 분명히 자소서 문제고요. 자, 그리고 스펙이 좀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스펙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판단할 때 이런 부분만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영어 점수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 점수. 근데 영어 점수는 생각보다 이거는 자격 요건이지 영어 점수가 고고익선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 충분히 기회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미친듯이 노력하느니 오히려 영어 점수보다는 인턴 하나 더 하는 게 자격증 하나 더 따는 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직무 연관성, 자, 그리고 직무 수행 역량을 중심으로 이제 평가하는 이 트렌드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뭐 물론 영어를 잘하는 것 자체가 뭐 해외 영어과 같은 직군에서는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외의 직군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점수가 아무리 막 진짜 990점을 맞지 않아도 뭐 910점, 920점 정도만 넣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 자체에만 문제점을 두기보다는 이런 인턴이나 자격증과 같은 부분이 내 부족하지는 않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직무 연관성에 좀 무게를 두고 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직무 연관성이라고 해서 꼭 내가 지원하는 직군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경험을 했냐 안 했냐는 뭐 크게 뭐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뭐 너무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턴 경험 한두 개 정도 이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 직군이든 다 한번 비워볼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이제 경영관리나 뭐 기획 아니면 전략, 뭐 회계, 재무와 같이 특정, 그러니까 경영학과 재무회계적인 백그라운드가 필요한 직군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직군을 제외한다면 총무, 뭐 인사, 아니면 뭐 구매, 영업 지원과 같은 어떤 이런 특정 직군에 대한 뭐 특정 그러니까 전공적 백그라운드가 메리트로 부각되지 않는 직군에 대해서는 어떤 인턴이든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 점수 자체에 너무 여러분들이 좀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뭐 예를 들면 900점인데 920점, 30점으로 올리는 게 좋을까요? 하면서 이제 한 달 내내 토익 준비만 하다가 시간 다 날려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한 달 동안 알바를 하고 한 달 동안 인턴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부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자격증과 인턴 중에서는 자격증보다는 저는 인턴 하나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면 요새는 그 자격증이라는 게 너무 불필요한 자격증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격증 하나 따는 것보다 인턴이 없으신 분들은 업무 수행 경험 자체를 쌓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일을 해봤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자소서 소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땄던 것 자체는 자소서에 어떤 소재성을 갖고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관심이 있어서 이런 자격증을 추가로 땄다라는 어떤 증빙만 될 뿐이지 그 과정 자체를 뭔가 일일이 열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물론 중요할 수 있긴 하지만 내가 정말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어학보다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턴이 가장 최우선순위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인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스타트업 인턴을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일이 많아요. 자,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스타트업 인턴 짧게 압축적으로 하시는 거 굉장히 자소서 소재 확보 측면이나 경험 확보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이제 DT 시대라고 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뭐 예를 들면 업무 수행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스타트업에 가면은 수많은 데이터를 던져주면서 이거 분석해가지고 뭐 대안짜라고 할 겁니다. 그런 것들 뭐 그냥 시키는 거 가지고서 이것저것 하시다 보면은 소재도 많이 쌓이고 실력도 많이 쌓일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턴을 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인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뭐 스타트업 인턴이나 이런 것들 지금부터 좀 찾아가지고 미리 해보시는 거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자, 자격증이라고 한다면 정말 직무 연관성이 높은 자격증 하나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격증은 방학 기간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미리 일정 확인하세요. 시험 일정이 매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지금 현재 부족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다시 준비를 좀 더 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좋은지, 시기가 언제인지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딱 다 모든 시즌이 끝났을 때 뭐 11월 말이나 뭐 12월 초쯤에 스타트 해가지고 압축적으로 빨리 한 다음에 타이트하게 준비해서 확실하게 따는 그런 전략을 좀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요건 이제 제가 부족한 분들이 어떻게 좀 채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뭐 인턴 2회 이상, 뭐 어학도 뭐 900 이상, 뭐 오픽이나 말하기 기준은 IH나 뭐 레벨 6 기준, 이건 문과생 기준입니다. 뭐 사실 공대생이면은 레벨 6만 넘어도 상관이 없겠죠. 문과생 기준이고요. 자, 이 정도만 갖췄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선은 기본적인 스펙을 갖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턴이라는 것도 제가 인턴 관련된 영상을 올린 바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2회 정도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정도 기준을 만족한 지원자라고 한다면 더더욱 자소서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기본적인 요건이 좀 충족이 안 됐고 경험적으로 좀 부족한 지원자라고 한다면 자소서를 지금 쓰는 걸 멈추지 마시고 계속 지원을 하시되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의 근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부터라도 좀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취업이 굉장히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안타깝고 그 절박함과 불안감, 막막함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뭐 말로 공감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 정말 어디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감정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모두가 힘든 시기고 그 안에서도 내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시도, 남들과 좀 더 빠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 제 책 읽어 주시면서 뭐 같이 준비하고 있는 지원자분들만큼이라도 뭐 지금까지 떨어진 탈락 정말 마음 아프고 저도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조금 빨리 털고 일어나셔서 나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찾는 계기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좋은 기업들, 좋은 기회들 계속해서 뜰 거고 12월 말까지도 수시 채용이나 간헐적으로 채용 뜨는 기업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되게 별론가 보다, 나 인생 뭐 진짜 큰일 났나 보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12월 말까지 내 문제점 찾고 끝까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인드셋으로 제 영상 보시면서 잘 준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할 거고요. 어려운 부분들 질문사항 생기시면 댓글 열심히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틈틈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찍다 보니까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하나하나 부분 다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수립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완료해주신 마인드셋 좋은 지원자 분들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